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최종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한테 뭘 원하실까? 저는 이제 여기 온 것이 너 춘천 사랑의 교회에 가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좀 전하고 와라. 이걸 원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강의는 어떤 강의를 할까? 오늘 이제 초등학생에서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다 계신데 이런 강의가 제일 어려운 강의예요. 근데 네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고 와라. 나는 너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인생에 내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휴일인데 아침부터 와서 여러분들도 계속 수업을 하시는데 저는 아침에 춘천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싱싱베이커리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대표님 유튜브 촬영을 한 편을 하고 맛있는 빵 홍보해 주는 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순댓국 우리 김진석 청년이 있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힘들 때 제가 한번 옛날에 엘로그 때 와서 깡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났다 그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자기는 너무 힘든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김진석 청년의 진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이제 네이버 IT 계열사를 관두고 베이커리를 좀 하고 싶다 해서 김준봉이라는 싱싱 베이커리 라틀리에 긴가를 하시던 김준봉 씨하고 연결을 해줬는데 베이커리를 안 차리고 순댓국집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제가 이거를 이제 돌아가서 편집해서 널리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강의 제목은 꿈꾸는 요새, 꿈꾸는 요새, 나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꾼다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요.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천국. 와,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랍니다. 예? 와, 정말 그 대단한 청소년이죠, 아직은. 이런 답은 저 처음 들었어요. 나는 전화하게 되면 나는 많은 돈을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꿈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꾸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요새라는 거는 하나님의 요새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의 오늘 내용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꿈을 찾고 또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좀 안전감? 나는 참 안전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강릉, 저도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릉 출신이고 MBTI가 ENFP예요. 그래서 ENFP의 특징이 뭘 하나 일을 끝내기 전에 또 새로운 일을 벌리고 또 새로운 일을 벌리고 이런데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그런 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금성사 LG전자 지금이죠. 1986년도에 입사해서 30년을 LG를 다니면서 마지막은 LG 히다치라는 IT 회사의 대표이사를 마치고 퇴임을 했다가 의료재단의 대표로 가가지고 다시 경영을 하다가 퇴임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3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퇴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청년을 위한 일, 청소년을 위한 일, 또 시니어들을 위한 일, 또 외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주도해주고 있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오픈롤의 고문으로서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의 센터장으로 파견이 돼서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청년들이 창업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에서 이제 120여 개의 기업들의 코치를 지금 봐주고 있고요. 또 이제 스타트업 말고 소상공인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소상공인 창업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에서 운영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장학재단 이름도 꿈꾸는 장학재단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의 학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 탈북자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다음 학교 양재동에 있는데 후원회 멤버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은퇴자들을 위해서 꿈꾸는 요새라는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는 한 250여 명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의 70%는 직장을 다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20, 30%의 사람들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과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 또 인생을 살아가는 다음 일,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NGO 단체를 두 군데 다니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는 단체고요. 또 한 단체는 가난한 나라에 컴퓨터 센터를 지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지금 현재는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를 오늘 이 모임의 강사로 초청한 것이 이런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강사라고 해서 초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학생이 얘기했잖아요. 저 천국을 꿈꾸는 여행자예요. 근데 딱 답을 맞췄어요. 감사해요. 오늘 강의에 저한테 부탁이 온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직업을 갖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으로 직업을 갖기라는 것이 제가 쪽집기 강사가 아니라서 이 직업이 앞으로 뜬다, 이 직업이 사라진다 이런 강사가 아니고 저는 직업을 가질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져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오늘은 강의 속에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 전달도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섞으라 했는데 제가 첫 간증을 언제 했는가를 찾아봤더니요. 제가 54세가 되는 때 간증을 했어요. 근데 블로그에다가 50일간 기재를 했어요. 50회. 근데 그 속에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어,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쭉 매일 하나씩 올렸는데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뒤에 있는 산에 가서 1시간 산책하고 와서 출근하기 전에 5시부터 7시까지 이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이걸 50일간 했는데 제가 그 첫날에 제목을 뭐를 달까 시리즈에 하다가 강하게 붙드시는 팔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1, 2, 3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게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있는 일들은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960년 오남 일녀로 강원도 강릉에서 탄생이 돼서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울서 나오게 됐는데 미션 스쿨이었어요. 근데 미션 스쿨에 들어갔는데 저는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나간 애들 말리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형들 밑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여자랑 결혼을 26살에 했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처갓집에 들어가서 일단 살았고요. 그 다음에 군대도 갔고 딸도 낳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의료보험도 필요하고 해서 부랴부랴 취직을 하게 됐고요. 취직하자마자 일본으로 돈 벌러 떠났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몰랐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쓰면서 강하게 붙으시는 팔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나를 붙잡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미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는데 미션 스쿨에 집어넣는데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제가 거절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 운명이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첫날에 제 간증문에 썼던 성경 구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이거를 왜 이 말씀을 올렸을까라는 건 이날에 큐티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쭉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너를 내가 구해냈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이제 그날 아침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속에 나의 팔을 펴서 이 말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앞으로도 붙들고 가시겠구나. 해서 이제 간증 제목을 강하게 붙드시는 팔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간증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제가 그 전까지는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일단 가진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인도하심이 간증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직장을 구하고 뭐 누구를 만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간증을 많이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대에 맞게끔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바꿔준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가 가치관이 안 좋아요. 부모님이 바꿔주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구나, 가치관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주셨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고 같은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가치관을 주셨는가 라는 게 저는 부모님과 형제와 아내를 통해서 올바른 인성을 갖게 하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됨됨을 갖게 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배웠던 건 뭐냐면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제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키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달란트를 알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욕심을 주셨냐면 이걸 가지고 성공해야겠다. 또 이걸 가지고 행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욕심을 가졌죠. 성공에 대한 욕심, 행복에 대한 욕심. 그리고 막상 사회적인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해봤더니 아, 이 위에 뭐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비전이다. 이런 거를 깨닫게, 나이별로 깨닫게 해주신 것. 그래서 여기 오신 시니어 분들한테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비전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직장을 한참 열심히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는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막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고 어린아이들한테는 부모님과 형제 가운데서 교회 속에서 올바른 인성을 키우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은 이 순서대로입니다. 인성, 달란트, 성공과 행복, 미션, 비전, 가치 이런 순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나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 나는 이게 내 경쟁력이다. 미모는 빼고 하세요. 나는 이게 내 경쟁력이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임감이 경쟁력이다.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인성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책 제목이 이게 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인성이 경쟁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긴 쉬우나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 사람의 삶은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제 개인의 경쟁력은 인성이라고 저는 어디 가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성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라는 걸 좀 보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부모님한테 섬김을 배웠어요. 섬김을 배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잘 섬겼어요. 그런 측면에서 배운 게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굉장히 섬겼어요. 할 수 없이. 그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강원도 강릉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시다가 뭐 사업이라는 게 옛날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찍 아프셨고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다 일어나셔가지고 외출을 조금 하실 때면 지팡이만 가지고 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지팡이는 저가 된 거죠. 그래갖고 저보고 야 같이 가자면 제가 아버지의 지팡이 한쪽 지팡이가 되고 한쪽은 나무 지팡이가 돼서 갔는데 어디를 갔겠어요? 다방에 가고 영화관에 가고 근데 아버지가 그런 영화를 보고 싶으셨는데 저가 있어야 움직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지팡이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그때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지팡이가 엄청 좋은 거더라고요 지팡이가. 그러니까 저는 일찍 지팡이가 됐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고요. 우리 어머니는 반면에 이화여고를 나오신 분인데 그 당시에 시골로 스카웃돼서 시집을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오남 일녀를 낳으면서 이화여고를 나왔으니까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시골에 이제 유교 집안에 와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싶다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못 나가셨어요 교회를.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야 내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 좀 가보고 싶다 이래서 이화여고를 가봤어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크리스찬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어머니가 교회는 열심히 못 나가셨지만 씨드는 어머니한테 뿌려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시골에 올 때 사진기를 들고 오셨어요. 서울서. 그래서 우리 형제들 사진을 다 찍어줘가지고 제 나이 또래에 사진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자료 만들 때도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찍어주신 사진들이고 옛날에는 카레라이스라는 게 시골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카레라이스를 그 미제 그걸 가지고 볶으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카레라이스 어머니를 통해서 먹고 이러면서 엄청 자랑스러웠어요. 시골의 어머니들이 다 시골스러웠는데 우리 엄마는 신세대였어 라는 게 저의 프라이드였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자식을 잘 섬기셨고 이웃을 잘 섬기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성이 부모님들로부터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희 형님들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 2년 사이에 형님 두 분과 누님 한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남 일녀였는데 세 분이 최근 2년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지금 허전해요. 근데 저에게 큰형은 신혼 살림에서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집에서 그 옛날 형수가 시동생을 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 형은 한전을 다니셨는데 학비도 대주고 그 당시에 저한테 용돈을 10만 원씩 주셨어요. 몇십 년 전이잖아요. 자,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돈 가지고 연애해서 아내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는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나오셨는데 시골에서 시골로 제가 3학년 때 오셨는데 제가 그때 반에서 꼴등을 했어요. 그랬는데 방학 동안 2개월 사이에 저를 전교 1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정말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엄청 맞았어요 누나한테. 왜 공부가 꼴등인데 왜 옥편을 못 읽느냐 한자를 못 읽느냐 이래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나가 무서워서 공부를 했는데 그 2달 사이에 저가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서 이성을 간증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형들과 이런 누나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정말 제 인생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저도 형제들이 저한테 해준 만큼 제가 직장이나 주변이나 뭐 교회나 이런 데서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배우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만남인데요. 제가 잘 쓰는 용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땜빵의 축복이다. 뭐냐면요. 대타로 나가는 자리에서 축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결혼한 것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제 친구가 미팅을 주선했는데 남자가 한 명이 펑크가 났는데 집집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저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데 한 1시간 거리 있는데 2대 입구에 다방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펑크가 났는데 네가 좀 떼오라는 거예요. 늦게 나갔죠. 나갔는데 여자 측에서도 한 명이 펑크가 났는데 여자도 돌리다가 펑크를 하나 떼워서 한 명 나오라 했는데 대타와 대타가 나가서 만난 거예요. 그게 결혼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임원이 될 때도 그러고 어떤 사람의 문제, 유고 사항이 생길 때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을 찾아가 제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팀을 만들면 이건 누가 하지 하다가 없을 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가 누가 펑크 났다면 저한테 연락 오고 아침에 봉사가 뭐가 펑크 났다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저의 모든 직업도 누가 제안하면 거절하지 않아서 한 일이 대부분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나한테 와서 대타로 좀 해줄래라는 것조차도 여기 속에서 인도하심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만나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저 뭐 잘생긴 애도 아닌데 돈도 없지.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형 밑에 있지. 직장도 아직 없는데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고 애까지 놔주고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애 뵌 상태에서 면회오고 그런 이제 아내를 만난 거죠. 그리고 애를 일찍 낳다 보니까 이렇게 두 딸을 낳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애를 낳은 다음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애들을 데리고 제주도 신혼여행지를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건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룬 내 가정 속에서 사랑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일찍 배웠죠. 가정 속에서 배운 이 섬김과 사랑과 또 우애와 이런 것이 제 자리에 인성으로 자리 잡았고 이런 인성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저의 경쟁력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달란트의 발견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 우리 여기 오른쪽에 우리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나의 달란트는 뭐다? 할 때 달란트가 뭔 것 같아요? 말을 잘해요? 예, 말을 잘한다는 건 굉장한 달란트잖아요. 제가 교수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애들이 줄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의료보험을 해서 조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몇 년 후에 유학을 가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를 넘겼다가 간 곳이 금성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30년을 다닌 직장이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막상 직장에 가서 제가 생활을 해보니 저의 달란트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의 달란트가 뭐였겠어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에 저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컴퓨터를 하는 쪽에 갔는데 저희 동료들은 카이스트 서울대 컴퓨터공학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경제학, 통계학을 전공해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진 거죠. 뒤처지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겠는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기술로서 제 부하 직원들을 압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걔들은 전공을 한 애들인데 내가 비전공자로서 전공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일본에 가서 밥을 해주자, 운전사를 하자.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때는 뭐 2, 30명씩 일본에 나가서 일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밥을 세 끼를 제가 해먹였어요. 어, 이제 식당에서 점심 먹는 경우도 있지만 예, 회사 근처에 아파트에 있을 때는 집 밥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밥을 해서 한식으로 이렇게 먹였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네 바베큐장에서 고기 30인분을 만들어 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해줬어요. 근데 밥 해주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상사들은 대부분 욕하게 돼 있지만 밥 잘해주는 상사는 욕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 시간마다 슈퍼나 이런 데 갈 때 차가 없잖아요, 일본에서. 제가 이제 중고차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걸 태워서 이제 쇼핑도 시켜주고 주말이면 온천에 데려갔어요. 평일날 열심히 일하라고. 그 당시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일할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먹이고 놀게 하고 이런 거는 제가 했는데 결국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고 제가 배워왔던 인성이 베이스가 돼서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게 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큰딸이나 둘째 딸을 보면 저하고 똑같아요. 회사 가서 섬기는 리더십. 이것도 DNA인가 봐요. 아빠가 하는 걸 봤는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섬기는 리더십이 저의 이 달란트라는 걸 알게 되고 지혜를 주셨어요. 저 이 지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포인트를 둬서 말하는데 제가 과장 때 제 책상에다가 장애인 단체에 주문해가지고 균형 잡힌 삶이라는 이런 액자 같은 걸 만들어서 제 책상에다 탁 붙여놨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균형 잡힌 삶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했어요, 그때. 제가 33, 4세 때 직장 생활할 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균형이라는 게 일 속에서 균형은 뭐냐면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 상사들은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자꾸 하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크레임을 계속 회사 내에다가 제가 발신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일이 잘 되려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직원과 고객의 입장에서 균형 있게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이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삶이라는 게 개인적인 삶을 많이 생각하는데 라이프라는 것은 가족과 같은 이제 가정이 있는 거고 또 친구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도 있고 뭐 공동체도 있을 거고 교회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이기적이면 개인적인 죽은 삶을 살다 보면 가족들한테 요새 뭐 이혼율도 많이 높아지는데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서로 부딪히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주 개인의 삶은 잘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른 나이부터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사회적인 이런 균형을 맞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했죠. 이제 이것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가 뭐였냐면 일을 너무 헤비하게 하다 보니까 삶이라는 부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너무 일에다 쓰는 거예요. 해외에 가서 5년 동안 있고 와이프는 애들 데리고 집에서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이 균형도 맞춰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돼야 하고 또 워크 속에서 라이프 속에서의 밸런스도 이루어져야만 결국 되겠다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공부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균형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은 꽤 제가 달란트가 섬기는 리더십과 균형감이라고 생각 그렇게 보고요. 교회에 나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교회를 왜 나가게 됐냐면 제가 34살까지는 정말 일본에서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랬는데 그 일이 어느 날 싹 없어졌어요.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인들 다 철수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입사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일만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팀이 해체가 되고 애들이 다 회사를 나갔어요.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우리 김진석 청년처럼 제가 만두집을 차리려고 과천 상가에다 찾아보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여보, 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만두집 할래. 이렇게 해서 만두집을 왜 하려냐면 일본에 가보니까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왕장 만두라는 게 있는데 저걸 한국에서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두집을 하려 했는데 와이프가 악착같이 말리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맞벌이 할 테니 당신은 회사 다녀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국은 만두집을 포기하니까 허전하지. 그러면 대신 다른 거 한번 해보자. 교회를 나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팀도 다 해체되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아유 이거 뭐 교회나 가볼까 이러고 갔는데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한 손가락으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피아노를 하거든요. 와이프가 그러면 이사 갈 때까지 반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 양로원을 빌려서 교회가 했었는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해야겠다 해서 매번 가서 예배는 안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것부터 했는데 그게 교회 생활의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교회를 나가서면 인생이 변했다 이러면 너무 이게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해외 일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개발자로서 일을 살았을 텐데 개발자의 일이 없어지고 나자 우리 그 사장님 여기 빨간 옷을 입고 계신 사장님이 사내 벤처를 회사에다 만들면서 맨 처음에 팀장을 누굴 시킬까 하다가 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개발자가 사내 벤처 팀장을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저를 발탁을 하신 거예요.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내 벤처 팀장이 돼서 여기가 미국인데 제가 이제 사장님하고 같이 미국을 다니면서 석학들에 만나서 공부도 하고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개발자에서 벤처 사업가가 된 거죠. 회사 내에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졌는데 이게 교회를 나가고 1년 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더 놀라운 일이 저한테 벌어진 게 이게 이제 LG에서 하고 있는 경영성 인재 교육입니다. 이게 향후 임원이 될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미리 훈련을 시켜요. 되게 부장 고참들이 와서 2, 3년 후에 임원 될 사람들이 이 교육을 오는데 저는 차장 1년 차 37살에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한 것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때가 금성사에서 LG전자로 브랜드가 바뀔 때인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사장을 했잖아요. 이 교육을 받았던 거 아까 그 사장님이 벤처를 시켜줬던 게 저는 지금 벤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제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게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저렇게 해서 42살에 임원이 됐어요. 근데 데일 카네기라는 CEO 과정이 있는데 데일 카네기 그 인간관계 저는 인간관계도 가서 공부한다는 거라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기업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배우라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인간관계를 12주간 공부하면서 나의 비전은 뭔가라고 생각하다가 CEO가 돼야지. 임원까지 됐으니 CEO가 돼서 사장이 돼야지라는 게 내 비전이라 했는데 이제 강사님이 묻는 거예요. 어떤 CEO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CEO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찾아낸 단어가 코칭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나는 경영을 잘하는 CEO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코치해 줄 수 있는 이런 CEO가 돼야겠다 해서 제가 제 비전을 코칭 CEO라고 하면서 제 블로그명이 코칭 CEO. 네이버에 들어가서 코칭 CEO 이렇게 치시면 제 블로그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청년, 나의 달란트가 뭔 것 같아요? 어? 암기. 네, 암기. 근데 여러분, 달란트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달란트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달란트가 이제 암기였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이제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할 때 암기가 나의 달란트일까? 이렇게 봤을 때는 중요한 수도 하나 나지만 달란트를 또 다른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달란트라는 것은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하면서 알게 된다고 보고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을 때 그것을 역량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알았은 다음부터 더 개발을 시켜야 하잖아요. 내 책임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발하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느냐가. 근데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역량 강화시켜서 그것을 사회 어딘가에 내가 100% 사용할 때 이게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100% 사용 안 하는 거는 이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네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칭을 가지고 제가 다음 세대들한테 창업과 취업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달란트라는 거에 대한 개념,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성공과 행복인데요. 저는 참 성공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성공할수록 불행한 면도 많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회사의 경영에서는 때때론 법적 리스크가 있는 의사결정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죄인 일도 제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공하고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우리 순댓국집에 서 김진석이라는 청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장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사장하는 게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표로서 책임을 맡았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최고의 위치에 갈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외로워지고 사회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49살에 CEO가 됐어요. CEO가 되니까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전임 사장님보다 제가 14살이 어렸어요.
우리 전 사장님은 60대였는데 제가 40대 후반에 49살에 사장이 되고 나니 회사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 많은데 나가야 하네 마느냐 뭐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다음 저는 경험이 없고 제 전임 사장님은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23년 만에 사장이 되다가 뉴스에 막 나가는 거예요. 뭐 신문에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막 사장 되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프로필 사진 찍는 거예요. 양복, 와이셔츠, 시계, 뭐 이런 구두 막 갖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사진 찍어요. 그리고 그게 언론에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출세했다라고 생각이죠. 비서 생기죠. 기사, 자동차 좋은 거 나오죠. 에쿠스 옛날에. 법인카드, 골프 회원권. 와, 이게 한 달은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근데 그때 딱 드는 게 이제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내의 기도, 가족의 기도, 주변 사람들의 기도 이런 중보 기도가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기본이 됐다라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빠지면은 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부터 제가 제정신을 차리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장이 왜 됐냐면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인성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객도 그러고 주주도 그러고 고객 어떤 부분은 어떤 고객은 제가 받을 고객사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저를 안 다치게 하려고 고객사에 계신 분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코칭 CEO가 되자마자 제가 이제 비전 스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내가 토요일마다 아침 점심을 제가 사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런 비용을 제가 다 대고 아침 사주고 점심 사주면서 비전 스쿨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 2시간 하고 2시간은 발표하게 해서 쭉 했는데 제가 너무 의욕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실패했어요. 이거는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밥 사주고 의욕 막 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조급했었죠. 이런 거는 지금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메일을 보냈어요. 아침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 메일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고객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계속 메일을 보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은 사실이지만 이 글이 제일 읽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코칭을 했습니다. 2주마다 책을 읽게 하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공유시키고 그 책에서 배우는 리더십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왜 그렇게 욕먹으면서 직장 생활해? 이래요. 그래서 왜 하니까 분당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 회사 사장을 욕을 막 하더래. 들어봤더니 제 얘기들이 아니 경영이나 잘하지 왜 자기 남편 책을 읽고 뭐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저녁 먹으러 가자면 책 읽어갖고 제출해야 한다고 이러고 있고 왜 우리 가정 생활의 삶에 개입하냐 이렇게 제가 알았어요. 이게 막 이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아서 이제 코칭이 이제는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안 합니다. 제목을 잘못 달았네요. 코칭 씨의 꿈 실패하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그다음 제가 이제 그 블로그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성경 큐티한 것도 올리고 뭐 이런 걸 올리는데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뭐 제가.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한 60만 조회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제 글을 많이 들어와서 보고 이럽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하게 붙드시는 50회 간증을 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조차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강하게 이끄시는 힘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강한 손과 표심팔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이제 거기다 하게 된 거죠. 퇴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공동체 속에 있다가 빠져나오면 외롭습니다. 두려워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럴 것 같았어요. 놀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노는 다음 날부터 외롭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한 게 우리 목사님이 이럴 때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목사님 말에는 무조건 순종 하는데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죠. 갈매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여기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금식은 했는데 결과는 그래서 제가 다시 더 태안에 가가지고 태안 바닷가에 가서 일주일 더 기도하면서 2주간 어떻게 살지를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충전을 해야겠다. 내가 30년간 너무 지쳤다.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대학교에 가서 어학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18세에서 22세 정도 되는 이제 외국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유학생 학생들이 또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 비전 컨퍼런스는 걸 3일간 열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CEO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한테 3일간 비전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첫 해를 충전을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충전 2년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쉰 기간이 그때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을 아내랑 떠나서 한 달간 히말라야 산속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히말라야 안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문화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간 그냥 아내랑 대화하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근데 맨날 먹는 건 감자고 뭐 야채 뿌리고 이제 그 속에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너무 그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았다. 이제 우리 이런 네팔 땅을 섬기면서 이런 가난한 나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내가 그동안 쌓은 걸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또 이제 이 기적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제가 두 장의 사진을 제가 인생 사진이라고 남겼는데 여기가 태안입니다. 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두 장의 사진은 기독 작가 이요셉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하고는 아주 친한데 이분이 저를 격려차 이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저예요. 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두 번째 있는 게 제 아내고 가운데가 우리 딸이고 가운데가 우리 아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고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저녁의 석양 속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내 인생의 후반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뛰는데 저 이렇게 못 뛰거든요. 근데 사진에 나왔다는 건 이건 조작이 아니잖아요. 아, 뛸 수 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각도를 잡은 거죠. 작가님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높게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나도 비상할 수 있다. 이거를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 해석을 되게 잘해요. 최종호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고 반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사물을 볼 때 내가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인데 이게 히말라야인데요. 이거 사진 찍은 장소가 사랑꽃이라는 곳인데 제가 저기 갔을 땐 저기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 가서 저기다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중국 컴퓨터를 설치해서 인터넷을 연결해줬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저기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이렇게 한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빛이 히말라야 산에 비칠 때 이 빛이 반사돼서 우리한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 이름이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인데 결국 햇빛을 이 히말라야를 통해서 반사될 때 히말라야 설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 빛을 반사시키는 저 산이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었는데 이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종원아 너 일어나서 빛을 비춰 너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반사시켜 나의 빛을 받아서 네가 좀 세상에 아름답게 반사시킬 수 없겠어 이 어둠의 땅 네팔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여행을 마치고 네팔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CTS 기독 TV에서 꿈꾸는 여행자라는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데 진행자를 찾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네팔을 뭐 트레킹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근데 기업인으로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찾던 차에 저를 찾은 거예요. 제가 방송 진행자가 됐어요. CTS에서 2년간 100회 정도를 초청해서 제목이 꿈꾸는 여행자였는데 앞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천국을 꿈꾸는 여행자. 아까 우리 초들을 너무 멋있게 해줬는데 제가 꿈꾸는 여행자 방송을 하면서 첫 회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회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행을 왜 했냐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여행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주제로 서두를 꺼내서 여행과 인생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이런 걸 하자 해서 제가 방송 시작할 때는 음악과 찬양과 함께 제가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인생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이래 갖고 이제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멘트가 인생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할 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면서 되게 설레어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서 즐거워하고 또 여행을 갔다 오면 고생이 많았어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인생은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현재는 짜증나고 과거는 후회가 될까요? 이제 이런 멘트를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강원도 강릉 사투리 써가지고 PD가 이제 계속 말 교정해 주는 게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멘트를 하면서 여행과 인생을 대비하는 프로를 했는데 정말 인생은 여행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을 꿈꾸고 살아갈 건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천국을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이런 프로를 제가 이제 하게 됐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SNS를 통해서 자꾸 올렸더니 이런 일이 이제 생겼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아대책국기가 얼마 전까지 회장님 하시던 분이 저를 이제 퇴직하는 걸 알고 불러가지고 본인은 기아 쪽에 은사가 있으니 기아 쪽을 섬기는 기아대책기구 회장으로서 봉사할 테니 그동안 저를 보면 저는 회사 사장보다는 NGO 단체가 저한테 적합해 보인대요. 그래서 당신은 청년을 맡았으면 좋겠다. 기아는 내가 맡고 청년은 당신이 맡아라 이래 갖고 제가 이제 진로와 소명이라는 컨퍼런스, 북경 비전 컨퍼런스, IT 미전 컨퍼런스 이런 걸 하다가 청년들이 토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CEO들을 직접 만나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듣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이태원에서 제가 이제 2017년부터 CEO가 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CEO 세 분이 나오셔서 청년들 열댓 명을 초대해서 브런치를 사주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이야기해주는 이 프로를 계속 해왔고 춘천에 4년 전에 처음에 온 거는 CEO가 쏜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러 제가 춘천에 처음 와서 춘천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했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 교회도 왔던 거예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을 하면서 이제 장학재단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독지가 기업인이 제가 퇴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더니 본인은 돈을 버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으니 사업을 하느냐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지금 쉬니 제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 장학재단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장학재단을 만들까요? 이렇게 하다가 꿈꾸는 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 아까 이요셉 기독교 작가분하고 김현정 작가분하고 해서 연구위원으로 하고 저희 딸이 직원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꿈꾸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금 창업가도 나왔고 벌써 이제 8년째가 되니까 이제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620명 정도가 배출이 됐어요. 저 중에는 지금 창업가도 나오고 대학생도 나오고 뭐 여러 친구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돕지만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그 꿈을 갖게 하고 달성하게 하는 걸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발표회를 시키고 자기가 1년 동안 장학금을 쓴 가계부를 정리하게 해요. 그래서 뭐 어디에 쓴 거는 상관없는데 자기 쓴 것을 다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선교행 걸 찍어 온 거예요.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며 좁은 산길을 오르다 보면 해발 1,500m의 사랑꽃 마을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빈민자들이 살던 이곳에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입니다. 이 높은 곳에 교회와 선교 유물관이 세워지고 IT 선교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지고 놀 게 흑뿐이었던 아이들의 손에 악기가 들려지고 마을은 찬양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가득했던 이곳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태양광 전기로 만들어진 노란 전구 아래서 아이들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위성방송과 인터넷이 설치되고 아이들은 한국에서 보내준 스마트 바이블과 노트북으로 찬양과 말씀을 배우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팔과 같이 전도가 금지된 이웃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IT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IT 기술자였잖아요. 그래서 IT 기술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주고 중국 컴퓨터를 전달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네팔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이제 이런 와중에 은퇴를 하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에 같이 봉사하시던 분이 병원 이사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병원 경영을 맡아볼 의향이 없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의료재단에서 대표가 돼가지고 병원의 과학화, 병원의 인공지능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때 제가 갔던 그 병원에서 사단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사장님이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새 길과 새 일이었고 거기서 가리키는 아카데미가 하온 아카데미라고 해서 크리스찬 리더를 만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아카데미였고 제가 거기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병원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때 거기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 병원에서 이제 교회도 설립하게 나중에 되었고 우리 춘천에 계시던 조영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일을 도와주셨었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사역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더 추가해도 될까요?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과 행복이 뭔지를 알았는데 성공은 제가 회사에서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건지 알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나눔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장학재단이라든가 선교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일을 봉사하면서 제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복하다, 나누니까 좋다, 사랑이 좋다 이런 건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한테 뭘까? 이거를 이제 제가 찾은 게 마지막 저의 절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또 패턴이 그만두면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하고 충전하고 또 새로운 일을 벌려고 이 패턴을 또 갔습니다. 기도를 갔는데 제가 이제 세일의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회를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세일의 기도회의 메인 말씀이 이거였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고 또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꿈을 찾게 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의 비전을 찾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이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때가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놀고 있었어요. 어떻게 놀고 있었는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놀았어요. 반려견도 키우면서 제 사진과 영상은 다 이요셉 작가가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놀고 있던 중에 세일의 기도에 나왔는데 그 말씀이 탁 벽혔는데 반려견을 키우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 속에.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아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자라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제가 책을 하나를 썼습니다. 이 책이에요.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하고 같이 이호세 김현정 작가님하고 같이
제가 인생의 메시지를 담는 책을 쓰고 싶다 해서 작가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를 보기에 어떤 사람인 것 같냐, 내가. 그랬더니 작가님들이 공통되게 한 얘기가 대표님은 본인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빛나게 되는 것 같고 그들을 통해서 대표님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책 제목을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다 해서 했는데 이 뒤에 보면 떠나야 꿈이 보인다, 놀아야 꿈이 보인다 이렇게 있는데 제 경험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꿈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놀러 가고 해외 가보고 이 시간을 가져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나를 찾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갖고 책을 썼는데요. 이 책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게 제 그때 생각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코칭 CEO로서 살아왔는데 이 다음은 내가 꿈꾸는 여행자라는 방송을 맡았는데 이 방송은 청년들을 위한 방송이었어요. 내가 청년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와 같은 사람들하고 청년들을 엮어주는 일, 그 시니어들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어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열방을 대상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해서 제 마지막 꿈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마지막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 이제 코칭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런 데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 지식이라고 리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전문 포털 제가 요 앞에 앉아 있는 어떻게 거죠. 생겼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을 보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는 이런 트렌드의 흐름에 저는 주식회사 레빗의 대표, 호주에서 이 식품관을 친구들이 지금 창업을 투자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 친구만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멘토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각 사람들한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하는 센터입니다. 교통의 중심지, 벤처의 중심지, 창업의 중심지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구가 함께하는 청년들의 꿈과 미래,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입니다. 취업과 창업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는 와보세요. 쾌적한 회의실과 사무실, 아이디어룸으로 창업자들의 능률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며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자들을 위한 광역 일자리 카페에서는 멘탈을 케어하는 상담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며 취업 특강과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아까 들어오면서 목사님하고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래도 직업 훈련이라든가 직업 가치관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교회들은 그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걸 교회 내에다 좀 넣고 싶은데 교회가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말씀 속에서 찾는 거지 뭐 직업 훈련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교회가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진로고 진로에서도 문제가 다 취업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정부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런 걸 알면서 자기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현재 청년들, 우리 아까 김진석 청년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순댓국집을 창업한 거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거고요. 이제 제가 현재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꿈꾸는 여세라는 커뮤니티인데요. 사람을 이어주고 꿈을 이어주고 희망을 이어주는 이런 커뮤니티를 제가 작년 7월에 2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250명이 됐고 온라인 커뮤니티 방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주소를 아시면 이 방에 들어오시면 이 방에서 올라가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무료 강의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주로 포인트를 두는 건 은퇴하는 사람들이 아날로그 세대고 젊은 친구들은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소통을 하려 해도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시니어들, 은퇴자들한테 디지털 교육을 좀 시켜줘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데다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채널하고 교육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이 제 전성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전성기라는 단어에서 전성기가 뭐냐라는 해석이 다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성기는 신체적인 전성기, 경제적 수입의 전성기, 직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의 전성기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성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젊은 시절은 자녀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내가 희생적인 삶을 많이 살았다면 이제 내 나이에 내가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전성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옛날의 직업관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직업관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엔잡러가 되는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봉사활동도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잖아요. 나 혼자 봉사활동하면 그렇게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직업의 세계도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36년간 2개의 직장, 2개의 직업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15개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이 전성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입은 옛날 LG에 있을 때 반의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전성기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고 원하는 일을 다 하고 있다. 전성기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커뮤니티고요. 이 뒤에 보면 이분은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은퇴했다가 지금 은퇴 후에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MBC 기자를 30년 하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있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원래 IT 하던 분인데 지금은 치매 박사가 돼가고 노인들 치매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은 공무원이신데 지금 질병이 있어서 잠깐 쉬시는데 문화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이제 평생 게임만 하고 사신 분인데 브릿지 게임에 지금 본이자세요. 그래서 저는 매주 월요일 저녁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브릿지 게임 배우고 있어요. 압구정동에 가서. 이분은 이제 춤이라 하면 좀 그렇죠. 스윙 댄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월드 챔피언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우리 암웨이 다이아몬드 이거 하시다가요. 지금은 행복전도사로 살고 계신 분이고요.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공무원 하다가 지금 문화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이제 옛날 제가 사원 때 우리 대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찍 천재예요. 일찍 사회에 나가셔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와인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 뭐 농업을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아들이 5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알바하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취업을 원치도 않았는데 저희 시니어 모임에 나왔다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잡을 찾은 케이스고요. 이분은 이제 교수를 하시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죽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저 입사하고 밥 먹다가 이분한테 침을 배워봐라. 몸이 아프면 침을 배우면 좋다더라 했는데 이분이 침을 맞고 3개월 만에 났어요. 그 불치병이. 그래서 지금은 침을 놓고 다니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오늘 제목이 요즘 나는 새로운 꿈을 꾼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했잖아요. 새로운 꿈을 꾸는 이런 그 모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고요. 아까 목사님께는 춘천에서 한번 이 요새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저 강의는 마치고요. 궁금한 것들은 제 메일이나 전화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제가 세 사람만 1분씩만 소감을 들어볼게요. 내가 한번 오늘 강의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기 뭐 상품권도 주셨는데. 우리 모자 쓰고 계신 약간 샤이해 하시는데 강의 속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한 말씀 해보시죠. 은퇴하시고 이제 그 꿈을 새로 찾아서 본인의 그 비전에 맞게끔 하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젊은이들이 지금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달란트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잘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60대면 이제 퇴임하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크리스찬에 맞게끔
그 진로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유, 잘 말씀. 그리고 우리 저기 지금 눈을 만지고 계신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밝은 얼굴로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소감을 한 말씀. 저는 이제 제 일을 지금 22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지금 일 말고 또 다른 저한테 주어진 달란트가 뭘까?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되고 또 찾아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강의였던 것 같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상품권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강릉 사람이라 오늘 강의가 더 좋았습니다. 예, 강릉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누가 말씀 우리 어린이 중에 내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 선물. 전국. 직업을 하나도 모르고 직업도 찾는 게 없는데 직업을 한 지금 2개 이상 하시고 엄청 많이 하신다 하시니까 뭔가 자신감이랑 용기가 붙은 것 같아서 그냥 살짝 갑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클로징을 하는데요. 직업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평생 가지고 있는 직업이 3개 내지 4개를 갖는다 그래요. 근데 미국의 현재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6개 내지 7개의 직업을 가지고 생애를 마감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미래학자들이 보는 10년 후는 누구나 60개 내지 70개의 직업을 가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마다 직장 옮기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긱 이코노미, N 잡너 시대가 되고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초반에는 텀이 길어지겠지만 언젠가 역량이 쌓이고 나고 네트워크가 많아지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것이 직업화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직업이 한 회사에서 뭐 1,0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5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강의하면 저도 여기 와서 뭐 봉투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다 강사로서의 수입이 되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직업은 제가 보기에는 60개 내지 70개의 시대를 사시게 될 거고 또 지금 현재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단지 내가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만 내가 보충하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참조로 우리 아내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희 집사람은 38세까지 전업주부였는데 아까 그 교회에 나가면서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하나님께 더 좋은 반주를 자기가 바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백석대학교에 가서 피아노 대학 과정을 다시 마치고 한세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쳐서 13년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돼서 저는 이제 그게 아내의 직업이 될 줄 알았는데 집사람이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고 또 아까 그거를 배우더니 또 뭘 배우더니 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18세 이상의 이제 시설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이제 자매들 이 교육을 시켜주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 이제 잘못될까봐 거기 이제 봉사자로 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서를 낸 게 음악과 미술과 그림, 성경 이런 걸 융합한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이라는 책을 내고 강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칼라 테라피 강사로 또 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음악과 색깔, 미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공부를 해서 그런 세계에 자꾸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도 가고 어제 보니 원주가 또 오더라고요. 뭐 하러 갔냐니까 칼라 테라피 가르치러 간다 해서 얼마 받니? 했더니 요거는 다 선교로 바치는 거기 때문에 묻지 마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수입을 올려서 이거를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다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하는 가운데 좀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으나 오늘 제 목적은 기독교인들이 직업 갖기는 어떤 잡을 가질 거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는 일을 할 거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